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죠? 2019년에 발생한 최악의 방화살인 사건의 살인자 안인득. 아파트 입구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안인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 휘발유를 먼저 뿌려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방화를 시도합니다. 자, 그렇게 불이 붙었고 삽시간에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딸내미가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보니까 불났다고. 자, 모두가 잠든 새벽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주민들이 이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대피한다고 이제 옷을 대충 입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1층에서 딱 칼을 2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칼을 든 채 대피하는 주민들을 가로막은 안인득은 안인득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저런 생각을 할까. 엘리베이터로 도망을 가는 할머니를 붙잡아서 공격하는 모습도 CCTV 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이날 이 사건으로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저항하는 안인득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인데요. 안인득의 범행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고 끔찍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벌어진 충격의 살인극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19와 112에는 40여 건의 신고가 한꺼번에 접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신고 전화는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신고 내용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누가 칼로 사람을 찔러요.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네, 저 범행이 발생했던 아파트는 국민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안인득은 먼저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피하시던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찔러서 5명을 살해했는데요. 희생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선 19살의 시각장애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기처럼 신체가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겠다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던 여학생이었고요. 그리고 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곧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생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어린 손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뛰어내려왔는데 그 할머니도 기다리고 있다가 안인득이 살해를 했고요. 홀로 식당 일을 하면서 남매를 키우고 있던 어머니도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 할아버지도 희생당하셨고요. 안인득이 노렸던 피해자들, 어린 학생, 그리고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악질 중에 악질 범죄였습니다. 1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반신마비, 영구적 성대마비 등의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현장에서 체포된 안인득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안인득이 무직의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한간에 떠도는 말은 특별한 동기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죄가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그냥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홧김에 저질렀다, 살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안인득의 말과는 달리 이 모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준비했던 계획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안인득이 이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계획 범죄였다라는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우선 사건 한 달 전에 안인득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약 34cm 길이의 소위 회칼이라고 하죠. 이 칼하고요. 그다음에 24cm 길이의 장어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칼을 미리 시장에서 구매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요, 불이 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안인득이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안인득은 이미 범행 동선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 계획하고 짜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목격 진술에 따르면요, 불이 나자마자 안인득이 아파트 계단 난간을 막 칼로 치면서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 질러놓고 사람들 나오게 해서. 그냥 집에 계실까 봐 집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안인득이 불을 지르고 나서 11명을 이제 칼로 공격을 했는데요. 이 걸린 총 시간이 딱 12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빨리 와서 거기서 멈춘 거지. 안 그랬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뻔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안인득은 이번 사건에서 우선순위로 뒀던 대상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고생 A양과 A양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둔 이유가 있어요? 나왔나요? 네, 안인득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오고 난 뒤에요, 자기가 기초수급비로 생활한다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업신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나 그 이웃 주민들 중에서도 자기의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기를 가장 업신여긴다라고 이제 혼자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바로 그 위층에 살고 있던 가족이 자신을 향한 괴롭힘을 주도했다. 주도한 주동자들이고, 베란다를 통해서 이 위층에서 자기 집으로 벌레를 투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봤더니 합니다. 안인득은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피해 망상의 일종인데, 실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속이고 미행하고 감시한다고 믿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저런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대화를 이어오기도 했던 겁니다. 특히 A양 가족에게는요, 유독 공격적이었는데 발코니에서 출근하는 A양 가족을 보면 욕설을 하면서 달걀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A양의 집 현관문에 간장이나 식초 이런 오물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마구 액체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양 가족은요,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건 약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A양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뒤를 따라오는. 문을. 어떡해. 문을 열려고 해. 너무 무서워. 계속 따라왔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아유, 무서워라. 바로 따라오래. 또 내려가라. 바로 따라오래. 세상에.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나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아까 잡힐 뻔했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운이 좋았다. 뭘 두고 있을 줄 알아. 기억하네. 아닌데, 안 가는데. 자리 없으니까. 보고 있어요. 안 가고 저 빨리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한참을 서성이던 안인득은 이내 자리를 뜨나 싶더니 치료를 누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아. 저 시간도 진짜 지옥 같았겠다. 자, 그리고 1시간 뒤의 모습. 무언가를 다시 갖고 와서, 제발 좀. 네, 현관문 앞에 오물을 투척합니다. 네, 그래서 이 A양 가족의 이야기에 따르면 심지어 한 달 전 안인득이 A양을 쫓아오는 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면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사실
요건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먼저 부탁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답변만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영상까지 있었는데 이게 요건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무. 네. 그렇죠. 특히 A양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경찰에게 안인득에게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근데 사실 저 당시에는 피해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경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A양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답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결국 A양은 안인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아예 모르다가 뭐 그러니까. 진짜 당한 게 아니고 알고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고 요청을 했는데 또 안 돼서 살해당한 거니까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안인득이 범행의 우선순위로 뒀던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 집 말고. 또 있어요? 자기의 친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B 씨 그리고 B 씨의 가족이었는데요. B 씨는 사실 안인득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아주 잘 챙겨줬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B 씨의 아내에게 결국은 공격을 해서 큰 중상을 입혔고요. 그다음에 B 씨의 어머니 또 12살 딸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B 씨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화재를 알리느라고 사실은 화를 피했습니다. 이웃들 구하시느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먼저 가족들을 내려보냈었거든요. 이제 무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먼저 내려보낸 그 가족을 안인득이 공격을 해서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아니 왜 자신을 먹을 것도 주고 챙겨줬던 사람들까지 왜 망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안인득은 우선은 자기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의와 호의로 베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잘해주고 뒤에서 나를 뭔가 감시하는 것 아닐까. 이런 어떤 잘못된 망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겠죠. 결국 이 안인득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웃들에 대해서 적대적 망상과 함께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언젠간 해치겠다라는 이런 계획과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자신이 피해자였다라고 주장한 안인득이 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카메라 앞에서 안인득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넣으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자,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었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법 처벌과 사회 질타 적용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떳떳해? 일반적으로 조현병적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신이 하느님이 나보고 누굴 죽이라고 시켰다라든지 정말 허황된 헛것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들이 많은데 안인득 이야기는 대단히 조리가 있잖아요. 네. 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심신미약이나 상실의 요건이 되는 사리 분별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동 통제를 하지 못한다. 이 망상 때문에 헛것을 보고 세상을 잘못 보고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통제 못한 상황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주시의 비리 얘기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자기가 불만이 있고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 이유가 남 탓이고 남들이 미워 죽겠고 이런 심정이 토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병으로 인한 망상이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분노 범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살아왔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11년 전이었던 2008년의 일입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 안인득이 디스코 협착증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2010년 8월 안인득이 길을 가던 행인을 보고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힙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안인득은 실제로 조현병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부터 6년 동안 68회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은 별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중졸이던 그는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전교 4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니 6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은 치료에 성공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인득은 2016년 7월에 스스로 조현병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조현병 환자가 투약을 중단할 경우에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안인득은 보호관찰 기록, 범죄 경력도 있던 정신질환 환자였던 만큼 더 주의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중단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이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인득은 마지막 치료 이후에 거의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안인득의 조현병 증상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당시에 여러분 보셨던 화면을 보셨던 A양과 그 가족이 했던 경찰 신고 이외에도요. 많은 주민들이 안인득에 대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 방화 사건 발생하기 반년쯤 전부터 안인득의 망상 증상이 이제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안인득의 만행을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8번이나 말이죠. 아래층 남자가 달걀을 던진다. 또 출근길에 남자가 시비 거면서 행패를 부린다. 또 욕을 하면서 따라온다. 이런 신고들을 수차례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경찰이 출동했어도 계도를 하고 현장 종결 처리에만 그치는 일이 반복된 거죠.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믿을 건 경찰밖에 없는데 신고까지 했는데 앞서 이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또는 소란 행위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종결 처리로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민 씨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일회성 행위로만 보자면 그렇지만 다 모아놓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우리 경찰이나 우리 법이나 제도나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치안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사 중 밝혀진 안인득의 또 다른 범죄 행각.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활센터 여성 직원이 자신에게 커피에 약을 타서 줬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직원을 때리고 호프집에서 새망치를 든 채 손님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인득 친형이 안인득 정신병원 입원 치료 요청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좌절됐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렇죠. 형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인득의 친형은요.
정신건강복지법상에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인데요. 이건 경찰이 72시간을 긴급 응급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행정 입원은 그 지자체장이 자타해우 위협이 심각한 경우에 입원 의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보호 입원은 이제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모두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병원에 가서 보호 입원 요청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보호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 보호 의무자의 신청과 동의가 필요한데 친형은 해당이 안 돼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다음 방법으로 응급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미 송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검찰로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은 또 검찰청 민원실로 갑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가니까 법률구조공단에 가라. 또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이거는 동사무소의 지자체에서 가서 상의를 해라. 그랬더니 동사무소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시청으로 가라. 그래서 이 형은 동생 안인덕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지칠만 하겠다 진짜. 근데 뭔가 서로 미루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안인덕의 형은 마지막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행정입원이라는 법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그렇게 하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가서 받아오세요. 라고 형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야 의사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안인덕이 행패 부리고 사람 때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형이 안인덕을 데리고 정신과 병원에 가겠습니까? 와, 오히려 가족이 넣으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풀어주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죠? 사실 가족을 강제분하는 것도 가족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위험해 보였으면 내 동생 안 된다, 넣겠다 했는데 여기서 안 된다, 나가라 이러니까. 동생이 남을 해치기 전에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 숲으로 돌아갔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방화 참사가 발생하기 딱 2주일 전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었던 뭐 그런 좀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모든 관공서가 결국 핑퐁, 탁구처럼 여기저기 공을 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자면 법 개정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본인 뜻에 반해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어떤 악용 사례들이 있었냐면 가족들 중에 예를 들어 유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데 분쟁이 생기면 가족들이 합의해가지고 병원에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4명의 자녀가 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노리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법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키고 인권 침해를 만들어낸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되었습니다. 피해보는 사람들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규정을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경찰이죠. 형이 또 찾아간 게 경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찰청에서요, 2018년 11월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듭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안내 2.0이라는 매뉴얼에 보면 응급위기 대응에 따라서 응급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은 이 현장 대처 매뉴얼이 일선에 보급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시기에 딱 이 사건이 발생하느라고 경찰에서 형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매뉴얼이 있건 없건 간에 법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형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응급입원을 시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분명히 남아있죠. 그 안인득 형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응급 입원이 안 되고 행정 입원도 안 되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응급 입원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지금 치료해주는 그 병상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실제 이렇게 응급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입원할 병원을 찾아서 서울 시내 없으면 경기도 없으면 인천 이만큼 병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전문 병원도 많이 늘리고 안인득 씨 형과 같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경찰도 자문도 하고 그럼 직접적으로 많이 나설 수 있습니다.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은 살인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등 8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안인득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안인득은 아마도 국민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안인득의 계산 빗나갔습니다.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요. 이 중에 8명은 형량으로서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요. 안인득은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 그리고 조현병과 망상증 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을 하고 형량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인득 또다시 무기징역형도 너무 무겁다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유 없다면서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인득같이 위험한 사람을 계속 방치한 국가에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2023년에 4억 80여만 원, 2024년에 1억 3,200여만 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요.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미흡했던 이 경찰관 5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다 위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함께 사는 가족이 힘들고요. 그래서 국가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거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응급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병원 응급실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문제이지 그런 그 행정 인력들 보고 알아서 하라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가족한테 떠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족 보고 알아서 하라는 상태예요. 후진국적 상태입니다. 이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 지금 한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찾다가 꺼냈습니다. 그 남자가 가방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휘발유. 보이시죠? 아이고야. 뚜껑을 열고 이걸 바닥에 그냥 붓습니다. 어떡해. 네. 남성은 다짜고짜 승객들 앞에서 휘발유를 뿌려버리는데 어떻게 몰라 무서워서. 옷에도 막 묻었어. 네. 자, 승객들이 이제 놀라서 막 다른 칸으로 피하는데 막 이 휘발유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승객도 보이고요. 이때 기름에 바로 불을 붙입니다. 기름에 바로 불을 붙입니다. 네.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된 다른 객실. 모습인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 네. 자, 사람들이 다른 칸에서 막 도망오면서 다들 피하라고. 무슨 일인데요? 일단 도망가세요. 자, 저 끝칸 쪽으로 다 대피를 합니다. 네, 저 멀리서는 벌써 불길이 보이죠? 와 너무 무서우셨겠다. 어떡해.
저 숨도 못 쉬겠는데. 네. 와. 그리고 여러분 연기가 삽시간에 불길보다 먼저 지하철 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연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칸에 지금 승객들이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다 몰려 있네. 네. 아이고 아수라장이다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우린 뭐 그냥 전에 듣기만 했지만 당시 현장 상황은 정말 침착하세요. 문 열릴 거예요. 침착하세요. 문 열려요. 문 열리. 침착해. 침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번째 칸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끝에서 그러니까 앞쪽으로 한 두세 칸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서 타고 있는데 뛰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나가 압사될까 봐 의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기가 저 뒤쪽에서 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가 열렸어요 하길래 그때 손으로 막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밖에 연기가 계속 자욱하더라고요. 이 지하철은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번째 칸에서 그래서 이제 연기가 빠르게 번졌고 이제 승객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불은 초기에 진압이 됐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리고 선로를 통해서 400여 명의 승객들이 이제 대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선로 위를 대피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이고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간 남성도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나갔던 이 남자가 방화범입니다. 나오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 난 당신을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오히려 승객들에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방화범.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의나루역 출발 직후에 60대 남성이 약 3리터 유리병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꺼내서 바닥에 뿌렸고 불을 붙여서 테러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화가 더 위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저 5호선 여의나루역 승강장이 지하 5층에 있어요. 근데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277개의 승강장 중에 7번째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대피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탈출이 어려운 구간을 선택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불지른 이유도 황당하지 않았나요? 너무 황당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요.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요. 최근 이혼 재판에서 남성의 재산 약 7억 원 중에 6억이 넘는 금액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데요. 남성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뭐 법원에 따지던지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7억 중에 6억을 배상하라고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이혼 사유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형이 주장한 이혼 사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성은 방화 사건 약 4년 전 새벽 4시경에 아내에게 고등어를 좀 구워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혼 사유예요? 뭐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니까 본질적인 이유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표면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단지 그건 뭐 촉발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깊이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이었을지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얼마나 많은 화를 냈을지 이런 것들은 미뤄 짐작은 가능하죠. 그러네. 근데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한 형태의 그 1인 테러형 방화 사건을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는 우리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70대 노인이 있었죠.
그 사람 역시 소송에서 자기의 토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분노를 터뜨릴지 모르다가 숭례문에 불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지난 6월에 충북 청주에서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상가에다가 연이어서 이나물질 뿌리고 방화했던 사람이 자기 분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노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특정 대상을 향해서 직접 풀지 못하고 결국 그 원인은 차분히 생각하면 자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고 이래서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저런 형태의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과정도 굉장히 황당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 여의나루역에 도착한 이 남성은 소방구조대에게 넘겨질 때까지 기절한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남성의 손에서 그림이 발견돼가지고 추궁을 했고 목격자들도 그 사람이 방화범 맞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절한 척하고 있던 그 남성이 갑자기 내가 불을 질렀다! 소리를 지르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방화로 2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한 개 객실이 일부 소실이 됐는데 2개의 객차에서 끓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한 3개 객차가 피해를 입었고요.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받을 처벌을 예상을 해보자면 객차 손실도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정도의 형을 받지 않을까로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을 가리켜서 5호선의 기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피로 쓰인 안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마 이 사건 접하시고 바로 2003년 유사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떠올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도 60대 남성이었고요. 이나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고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랐죠. 그 당시에는 이 471명의 승객 가운데서 무려 192분이 숨지셨어요. 그다음에 151분이 다치셨고요. 정말 엄청난 대형 참사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척 많은 이제 반성을 했죠. 그러면서 바뀐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잡이, 좌석 이 부분을 모두 이제 불연제 혹은 불가능한 곳은 난연제 전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상자 발생한 곳이 문 바로 앞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으로 나가시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비상 개폐 장치란 것을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바로 여실 수 있도록 이 구조적 시스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희생을 딛고서 우리가 이번 지하철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피로 쓰인 안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번 이 방화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삽시간에 연기로 가득 찬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요, 지하철 객차 내에 있는 비상 통화 장치가 있어요. 그걸 눌러서 기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실 의자 하단에 보면요, 비상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나 되는 이 승객들께서 줄을 서서 내려오셔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이 이제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객차의 기관사가 경력 28년의 베테랑 기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계셨고요. 여기에 승객들 중에 일부는 대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진화가 끝난 상태였고요. 22분이 연기를 흡입하셔서 경상을 입으셨고 129분께서는 현장에서 처치를 받으셔야 하긴 했지만 이런 기관사 그리고 시민들, 승객 여러분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1시 경남의 어느 한 식당. 근데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대로 문 안쪽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출입구에 있던 손님들은 깜짝 놀라 뒤로 도망가는데 그냥 뭐 와장창 뚫고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엑셀을 밟으니까 지금 연기가 막 나고. 가다 또 창문으로 박으면 어떡해요. 자, 후진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왜 그래? 지금 뭐. 이거 뭐 무슨 일일까요? 다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 사람이 연문으로
계속해서 식당을 박살내는 검은색 차량. 아니 지금 뭐가 주체가 안 된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직원분이랑 맞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들이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제압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식당으로 돌진한 차량은 뒷바퀴가 입구 턱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던 건데요. 하지만 출입문 2곳과 건물 기둥이 파손이 됐고 바로 앞에서 깜짝 놀란 식당 주인은 과호흡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저 남성이 자동차로 저렇게 돌진한 이유는요. 저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무식하게. 남성은 집에서요,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남자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을 합니다. 이후에 이 식당에 따라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술을 마신 이 남성이 만취 상태로 식당을 뛰쳐나가가지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다시 몰고 와서 아내가 있는 식당에 부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메시지 하나로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게 좀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당시 저 남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152%. 면허 취소의 2배 수준이죠. 상당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죄물 손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요. 저 상태대로 유죄 인정이 된다면 징역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사건 이후 아내가 구금된 남성을 이제 면회하러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분히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부부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소위 의철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편집증적인 사고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확인 편향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외도로 짜 맞춰서 내가 인식을 하게 되는 편향이에요. 방금 동현 씨가 얘기한 대로 보통은 다 가족 내 소통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심한 지경에 이르른다면 치료적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지금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뭔가 지금 옥신각신이에요. 근데 이제 맞은편에 이 남성들의 정체는 금연 단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여성을 단속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이 격분을 하더니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제 안경까지 떨어지고 이 남자는 바닥에 주지 않습니다. 안경 쓴 사람 얼굴을. 자, 그래서 다른 남자가 신분증을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확 내던져 버리는 거죠. 얼굴에. 왜 저래? 이 남성 얼굴에 던져 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어머. 지금 단속을 하려는 공무원을 이렇게 사정없이 폭행을 하는 거예요. 단속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인들이 말리죠. 이게 단속을 지금 시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경찰이 오자 그녀의 폭행은 멈추게 됩니다. 다른 데서 피우든가. 그리고 뭐 60대면 뭐 딱 보기에도 약간 아버지 뻘이잖아요. 저 피해 남성이죠.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신분증 요구를 했더니 갑자기 여성의 욕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도 날리고요. 신분증까지 던졌습니다. 그래도 저 이제 단속 공무원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신분증을 제대로 줘야지. 이걸 던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저렇게 15분 동안 심지어 발길질까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2주 정도에 아마 치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주먹이나 발길질이 그냥 뭔가 좀
망설임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수없이 그냥 주먹이나 발이 먼저 나가는 사람 같은 느낌? 이 가해 여성은 알고 보니 상습 폭행범이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지나가던 여성이 가방에 부딪혔다면서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했고요. 어머. 이를 말리던 남성의 낭심을 몇 번이나 걷어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가해 여성 결국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 여성 지나가는 차량에 그냥 발길질을 하고요. 또 운전자, 항의하려고 내린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또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정신적으로는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서 조울증이 좀 심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증상과 이런 폭력은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다른 사소한 자극에서도 계속적인 폭력을 이어왔다면 그냥 폭력 성향이 높고 자기 스스로 충동이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지 조울증 자체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요,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요. 적용된 혐의가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그리고 재물 손괴 혐의였습니다. 결국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 단기간에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모두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여성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3월 경기도의 한 골목. 자,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 한 차 뒤로 한 남자가 갑자기 뛰쳐나오죠? 어머. 네. 이상하다. 자, 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차도 그냥 지나가고 남자도 그냥 가고. 사고가 날 뻔했었던 갑자기 남자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30분 뒤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자, 흰차가 또 들어가는데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나오면서 차를 툭 쳐요. 보이시죠? 팔을 일부러. 팔꿈치로 차를 툭 칩니다. 뭐야? 그러니까 차가 쓰죠. 뭔가 차도 감지했으니까.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 자, 이 남자는 왜 차에 팔꿈치를 들이댄 걸까요? 자, 이 남자는 사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범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고의로 부딪혀놓고 적반하장으로 합의금 또 보험금을 편취해온 남성의 범행 현장이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동안 남성이 운전자와 보험사를 속여서 받은 합의금이 무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남성이 쓴 보험 사기 수법이 일명 손목치기 수법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차량 앞에서 일부러 손목이나 팔을 갖다 대면서 사고를 유도하고 유발하는 거죠. 운전자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전봇대나 다른 차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실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부터 나가지 보험 사기 이러진 않으니까 저 같아도 당할 것 같아요. 저 피해자 중 한 분이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보험 사기까지는 몰랐는데 경찰이 피해 차량 블랙박스하고 주변 CCTV를 전부 확인을 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 후로 사건이 보험 사기로 전환이 되면서 범인이 검거가 된 것이고요. 또 추가 범행까지 밝혀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이런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은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손목치기 이런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임산부인 척한 손목치기 범죄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임산부인 것처럼 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풍채가 다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합의금을 받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임신도 안 했고 그냥 배만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0회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그 확인된 피해액만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범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 그 유골함을 가장한 손목치기 수법인데요. 쇼핑백에다가 깨진 유골함 그 조각을 담고 다니면서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쇼핑백을 던지면 그 깨져 있는 그 유골함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자기 부모님의 유골함이 부서진 것처럼 슬퍼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그걸로 거기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11명으로부터 약 100만 원가량을 편취했다고 하고요. 이게 근거된 이유가 그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우연찮게 그 사람을 또 목격한 거예요. 똑같은 가방을 들고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근거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구급대원. 자,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지금 이걸 배출구 들춰보니까 신발이 보이죠? 신발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갔지? 그렇게 구급대원이 인형 뽑기 기계 바닥을 뜯어내자 뭐야? 바깥으로 못 나오고 걸려 있는데 꺼내주고 나니까 나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뭐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왜 들어간 거야? 아니 통 아저씨도 힘드실 것 같은데.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출구로 들어갔다가 여기에 갇힌 사람은 나이가 20살이 넘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왜 칠때요? 왜 어린애나 뭐 동물은 호기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네, 저 여성은요 술을 마시고 인형을 뽑으려다 잘 뽑히지. 술을 마시고요 인형을 뽑으려다가 뽑히지 않으니까 가로 30cm, 세로 25cm인데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화장실 뭐 창문 정도? 그 정도인데 배출구에 몸을 넣은 것입니다. 들어가는 게 신기하다. 아니 지금 가로 30, 세로 25면 거의 이 A4 용지 정도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되나? 정말 들어간 것 자체도 신기하긴 한데요. 저 여성분의 키가요. 165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땐 어떻게든 굴절시켜서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기계 안에 약 20분 정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께 있던 친구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119에 신고를 했었던 것이죠. 아니, 들어가기 전에 신고를 좀 하지. 들어가서 신고. 친구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게 더 이상하네. 친구 말렸어야지. 그러니까요. 또 재밌었겠죠, 막. 들어가. 이러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와중에 저 여성 인형 3개나 밖으로 꺼냈고요. 결과적으로는 둘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고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어서 형사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여성 자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전부 바닥 뜯고 해체시켰어야 하잖아요. 기물 파손에 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변상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진짜 별사람 다 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